제 이름은 정옥순. 올해 73세입니다. 경상도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죠. 남편을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하나 있습니다. 45살인 지훈이는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서울 근교에 살고 있어요. 며느리 미진이와 결혼해서 손자 둘을 키우고 있죠. 매일 아침 저는 마당에 나가 닭들한테 모이를 줍니다. 그리고 작은 텃밭에서 고추, 배추 같은 채소들을 키워요. 저녁이 되면 대문 앞 평상에 앉아서 마을 입구 쪽을 바라보곤 해요. 혹시나 지훈이가 깜짝 놀러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지훈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짧은 안부 전화만 할 뿐이에요. 그마저도 항상 바쁘다며 5분도 안 돼서 끊어버리죠. 어머니, 몸은 괜찮으시죠? 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이웃 할머니들과 만나면 다식 이야기가 빠지지 않아요. 김할머니는 딸이 매주 와서 반찬을 해준다고 자랑하고 박할머니는 아들이 용돈을 많이 준다고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지훈이보다는 며느리 미진이가 문제라는 거요. 처음 결혼할 때는 착한 며느리인 척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명절에도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전화만 와요. 저는 혼자서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서 절을 올렸어요. 그렇게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며느리가 저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줄은 그 무련 며느리 미진이는 남편 지훈이한테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그때부터 악마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미진이는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척했어요. 지훈이 앞에서 말이죠. 여보, 어머니 목소리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시고 사실 저는 멀쩡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 건 있었지만 치매 같은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미진이는 계속 지훈이한테 제가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미진이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가 가진 땅이었죠. 시골에 있는 저희 집과 밭인데 최근에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 돈이 탐났던 거예요. 미진이는 지훈이를 계속 설득했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요. 지훈이는 고민이 됐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내 말도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지훈이한테 해외 출장 기회가 생겼어요. 3개월 동안 일본에 가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승진하려면 꼭 가야 하는 출장이었죠. 미진이는 속으로 좋아했어요. 이때다 싶었거든요. 여보, 출장 가는 동안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서울로 모셔와서 병원 검사도 받아보시고요. 지훈이는 미진이의 말이 고마웠어요. 효부인 아내가 어머니를 돌봐주겠다니까요. 하지만 미진이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만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거든요. 지훈이가 출장을 떠나기 전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동안 미진이가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가서 함께 지내자고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아들 집에서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니까요. 손자들 얼굴도 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좋다. 손자들 얼굴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일주일 후에 미진이가 직접 차를 몰고
시골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날 미진이는 정말 친절했어요.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겼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울 가서.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저는 기분이 좋아서 옷 가지며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미진이 차에 탔어요. 미진이는 제가 안전벨트를 매도록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차가 마을을 벗어나자 저는 신이 났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손자들한테 뭘 해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미진이와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미진아, 우리 손자들은 요즘 뭘 좋아하냐? 이것저것 다 좋아해요.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 달리다가 미진이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왔어요.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서울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주변에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서울 가기 전에 제가 다니는 절에 잠깐 들를게요. 어머니 건강 기원하려고요. 저는 며느리의 효심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죠. 그때까지는 미진이를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차는 계속 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도로가 점점 좁아지고 주변엔 나무들만 울창하게 서 있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진아, 절이 이렇게 깊은 산에 있나? 네, 어머니, 산 살아서 좀 외진 곳에 있어요.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길이 시작됐어요. 차가 덜컹거리면서 올라가니 저는 멀미가 났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드디어 차가 멈췄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절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산 중턱의 작은 공터였어요. 나무들만 빽빽하게 서 있고 사람 그림자는 전혀 없었죠. 미진아, 여기가 어디야? 절이 어디 있는 거야? 미진이가 차에서 내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조금 더 걸어 올라가야 해요. 차로는 못 올라가거든요. 저는 당황했어요. 73살인 제가 이런 험한 산길을 걸어야 한다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미진이가 제 팔을 잡고 산길로 안내했어요. 길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좁은 오솔길이었어요. 저는 숨이 차서 자주 쉬어야 했어요. 30분 정도 힘들게 올라간 곳은 조그만 평지였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절은 없었어요. 그냥 나무들로 둘러싸인 빈 공간일 뿐이었죠.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려. 미진이의 얼굴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친절한 모습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깊은 산에 절은 없고 며느리의 표정은 무서워졌고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미진이는 저를 그 평지에 앉게 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디에도 절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미진이가 갑자기 제 가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을 꺼내더니 자기 가방에 넣어버렸어요. 내 핸드폰을 왜 가져가? 미진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좀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급히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래 걸은 탓에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미진이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온 길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미진아, 어디 가는 거야? 나 혼자 두고 어디 간다고?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미진이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더니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로 버려졌다는 거려.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이 깊은 산에 버리고 간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 정말로 날 버리고 간 건 아니겠지. 곧 돌아올 거야 하면서 기다렸어요. 30분. 1시간이 지나도 미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산속은 금세 어두워질 텐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73살인 제가 혼자서 이 깊은 산을 빠져나간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거든요. 손자들도 다시 보고 싶고 미진이가 저한테 한 일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저는 일어서서 미진이가 내려간 길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살아서 내려가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미진이가 올라온 길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산길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어느 쪽이 맞는 길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굵은 나뭇가지를 주워서 지팡이로 삼고 조심스럽게 한쪽 길을 택했어요. 73살 다리로 험한 산길을 걷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10분도 안 걸었는데 저는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도 긁혔어요. 피가 났지만 참고 일어섰어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걸어야 했거든요.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길이 점점 더 험해졌어요. 게다가 해가 져서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길을 잘못 택한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서웠지만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또 넘어졌어요. 이번엔 일어서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큰 나무 밑에 앉아서 쉬기로 했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걸으려고 했는데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어요. 산속의 밤은 무섭고 추웠어요. 온갖 소리가 들렸어요. 올빼미 소리, 바람 소리, 뭔가 움직이는 소리. 저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첫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추위에 떨면서 잠도 못 자고 새벽을 기다렸어요. 해가 뜨면 다시 길을 찾아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목이 너무 말랐어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이대로 가다간 목말라 죽을 것 같았어요. 둘째 날 아침, 저는 물을 찾아 헤맸어요. 다행히 근처에서 물소리가 들려서 따라가 보니 작은 개울이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어요. 차갑고 깨끗한 물이 목을 적셔주니 조금 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배가 고팠어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도토리가 몇 개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주워서 돌로 깨뜨려 먹었어요. 떫고 쓴맛이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무잎도 뜯어서 씹어봤는데 너무 써서 삼키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참고 먹었어요. 저는 다시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어제 다친 무릎이 아팠지만 참고 걸었어요.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날에도 똑같았어요.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서 사람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 몸은 점점 약해져 갔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산 땅에서 자다 보니 기력이 떨어졌어요. 나흘째가 되니까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었어요.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기를 반복했어요.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봐도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이 깊은 산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닷새째 아침, 저는 의식이 흐릿해진 상태로 나무에 기대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았어요. 눈을 뜨기도 힘들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진이가 저한테 한 일을 세상에 알려야 했거든요. 이런 악행이 그냥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야, 저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두 명의 등산객이 저를 발견한 거였어요. 그들이 급히 저한테 달려왔을 때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런 곳에 혼자 계세요? 한 등산객이 물병을 제 입에 대어줬어요. 저는 간신히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나를 여기 두고 갔어요. 등산객들은 깜짝 놀랐어요. 73살 할머니를 이런 깊은 산에 혼자 두고 간다는 건 살인이나 다름없는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지금 119에 신고할게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들은 즉시 구조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구급차가 올 수 있는 곳까지는 한참 멀었어요. 등산객들이 저를 번갈아 가며 업고 산을 내려가야 했어요. 1시간 넘게 걸려서 드디어 구급차가 기다리는 곳에 도착했어요. 저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의료진들은 제 상태를 보고 심각하다고 했어요. 저체온증에 심한 탈수, 영양실조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다짐했어요. 이제 미진이가 저한테 한 일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그 악녀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저는 그 의지 하나로 5일 동안 버틴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제 신원을 파악하려고 애를 썼어요. 다행히 제 가방에서 신분증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간호사가 지훈이한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일본 출장 중이라 쉽게 연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5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었던 탓에 몸 상태가 심각했어요. 하지만 의식은 점점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틀 후에 드디어 지훈이와 연락이 닿았어요. 병원 직원이 지훈이한테 전화를 했을 때 지훈이는 완전히 당황했대요. 어머니가 서울에서 미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어머니가 산에서 구조됐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훈이는 급히 출장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승진의 중요한 출장이었지만 그런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지훈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그제야 아들을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미진이가 절에 가자며 저를 속여서 깊은 산으로 데려갔다는 것, 그리고 저를 거기 버리고 혼자 가버렸다는 것을요.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기 아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증언했어요. 미진이가 저한테 한 모든 일을요. 그때 지훈이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효부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사실은 악마 같은 여자였다는 걸요. 지훈이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자기 아내가 어머니를 산에 버려두고 왔다고요. 경찰도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버려둘 리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제 증언과 등산객들의 신고, 병원 기록을 종합해보니 사건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어요. 경찰은 즉시 미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미진이는 집에서 태연하게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경찰이 찾아왔을 때도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이미 준비를 다 해두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실종되셨다고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미진이는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걱정되는 며느리인 척 하면서요. 경찰한테 거짓말을 늘어놨어요. 경찰이 상황을 설명하자 미진이는 깜짝 놀라는 척 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말했어요. 그날 절에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치매 증상 때문에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미진이는 자기가 저를 일부러 버려두고 왔으면서도 마치 제가 혼자 길을 잃은 것처럼 꾸몄어요. 치매까지 핑계로 대면서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제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미진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 휴대폰이 미진이 집에서 발견됐거든요. 미진이는 그것도 핑계를 댔어요. 미진이는 끝까지 발뺌을 했어요. 자기는 정말로 어머니를 걱정해서 절에 모시고 갔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요. 미진이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휴대폰 위치 추적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된 산 현장도 자세히 조사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미진이의 차량 블랙박스에 저를 산에 데려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진이가 혼자 내려오는 모습도요.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도 명확했어요. 미진이는 저를 산에 두고 바로 집으로 돌아간 것이 확인됐어요. 절에 기도하러 갔다는 말은 완전한 거짓이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어요. 미진이가 제 땅 소유권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오른 것도 알고 있었고요. 수사 과정에서 미진이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어요. 저를 없애서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정말 무서운 계획이었죠. 제가 회복되자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진술을 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어요. 미진이가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어떻게 산에 버렸는지 모든 걸 증언했어요. 미진이가 제 핸드폰을 빼앗고 저를 그 자리에 두고 갔어요. 미진이는 여전히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블랙박스, 휴대폰 추적, 제 증언까지 모든 게 미진이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결국 미진이는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됐어요. 73세 노인을 깊은 산에 버려두어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였거든요. 지훈이는 자기 아내가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진 이상 미진이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했어요. 샵 챕터 12 법정에서의 최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했어요. 미진이가 어떻게 저를 속이고 산에 버렸는지를요. 미진이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뺌을 했어요. 자기는 정말로 절에 기도하러 간 것뿐이라고요.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길을 잃은 거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명확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위치 추적, 그리고 제 상세한 증언까지 미진이의 계획적 범행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특히 미진이가 제 재산에 대해 미리 알아본 기록들이 결정적이었어요. 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땅값을 조사하고 상속 절차까지 알아봤던 거였어요. 재판부는 미진이의 범행을 매우 중하게 봤어요. 73세 노인을 깊은 산에 버려두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악질적 범죄라고 판단했거든요. 미진이는 유기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거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5천만 원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미진이는 판결을 듣고도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후회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가 잡힌 것 때문인지는 의문이었어요. 저는 법정을 나오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거니까요. 미진이는 이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미진이는 여자 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억울하다며 불만을 표했대요.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자기는 무죄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감옥 생활은 미진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특히 노인을 버린 죄로 들어온 거라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수감자들도 미진이를 좋지 않게 봤어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미진이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꾀병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교도소 의무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간암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대요. 의사는 오래 살기 어렵다고 진단했어요. 미진이는 그제야 자기 처지를 깨달았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오히려 먼저 죽을 병에 걸린 거였어요.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진이는 병이 악화되면서 교도소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간암이 온몸으로 전이됐거든요. 미진이의 남편 지훈이도 아내의 병 소식을 들었지만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미진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진통제를 써도 아픔이 가시지 않았고 몸은 점점 말라갔어요. 과거에 저한테 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을 거예요. 저는 미진이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미진이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미진이의 병은 빠르게 악화됐어요. 2년째 되던 해에는 거의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교도소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받게 해줬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간암이 온몸으로 퍼져서 어떤 치료도 소용없는 상태였거든요. 의사들은 몇 개월 못 버틸 거라고 했어요. 미진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지난 일들을 후회했을 거예요. 욕심 때문에 저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가 자기가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지훈이는 아내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끝까지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진이는 정말 혼자서 죽어갔어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았어요. 과거에 저를 산에 혼자 버려두고 갔던 것처럼 미진이도 혼자 떠나게 된 거예요. 마지막 며칠은 정말 끔찍했다고 해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계속 신음만 하다가 결국 숨을 거뒀어요. 감옥에서 2년 8개월을 보낸 후였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미진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라고 간병인이 전해줬어요. 그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진이의 장례식에는 가족들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지훈이와 아이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거든요. 결국 간소하게 화장해서 무연고 납골당에 안치됐어요. 저는 미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한때는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미진이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하늘이 내린 벌을 받은 거였죠. 미진이가 죽고 난 후 저희 가족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지훈이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한테 그동안 얼마나 소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지훈이는 승진을 포기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어요. 서울 근교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함께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모실게요. 저는 아들이 돌아와줘서 정말 기뻤어요. 손자들도 자주 보게 되고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어요. 미진이 때문에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뭉쳐진 거였어요. 지훈이는 저를 정성껏 모셨어요. 매일 안부를 묻고 건강검진도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해드렸어요. 그동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손자들도 할머니를 많이 따랐어요. 주말마다 놀러와서 제 무릎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손자들이 너무 예뻤어요. 시골집과 땅은 그대로 제 소유로 남았어요. 미진이가 그렇게 탐냈던 재산이었지만 결국 욕심부린 사람만 벌을 받았죠. 저는 그 땅을 나중에 손자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80세가 다 되어가지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산에서 죽을 뻔했던 일이 오히려 가족을 다시 뭉치게 해준 것 같아요. 가끔 미진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가 결국 벌을 받았죠. 하늘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증명해준 일이에요.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아들, 손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게 제가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살아남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늘의 뜻이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